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변명의 공기가 뒤섞인 새벽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은 말을 같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보다 더 위험한 건 스스로를 속인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은 일터가 아니라 인간이 숫자로 계산되는 공장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칼이 되고 친절이 함정이 되던 세상.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감금은 몸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걸 증명했죠.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 부르지만 법은 그들을 공범이라 불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요. 정의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할 뿐이었습니다. 속았다는 말은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책임을 버리는 핑계였죠. 그 말 한마디가 죄보다 더 무서운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진실일까요? 피해자일까, 가담자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시각은 정확히 5시 12분이었죠. 공항 특유의 환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던 입국장 한쪽 구석의 공기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막이 쳐진 것처럼 그곳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방송 안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캄보디아발 오지 742편 승객 여러분, 수화물 찾는 곳은.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수갑을 찬 사람들이 한 명씩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64명. 그날 송환된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피곤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오는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찰칵 찰칵. 수갑이 서로 부딪히는 금속음이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죠. 일정한 리듬처럼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온 걸까요? 언론 브리핑에선 보이스피싱 조직원 64명 송환이라는 문구가 나왔지만 막상 그들을 보니 범죄자라기보단 지쳐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도 있었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도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 하나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끝만 보며 걸었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혐오일까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 출구 쪽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면서 순간 공항 안이 나처럼 밝아졌어요. 저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갔습니까? 정말 속아서 간 겁니까? 저는 그날 새벽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시각은 정확히 5시 12분이었죠. 공항 특유의 환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출국장에선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가, 입국장에선 반가운 목소리들이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서 있던 입국장 한쪽 구석의 공기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막이 쳐진 것처럼 그곳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저 멀리서 방송 안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캄보디아발 오지 742편 승객 여러분, 수화물 찾는 곳은 3번 벨트입니다.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수갑을 찬 사람들이 한 명씩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64명. 그날 송환된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피곤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걸었고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송환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이 걸어오는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찰칵 찰칵. 수갑이 서로 부딪히는 금속음이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죠. 일정한 리듬처럼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온 걸까요?
언론 브리핑에선 보이스피싱 조직원 64명 송환이라는 문구가 나왔지만 막상 그들을 보니 범죄자라기보단 지쳐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 같았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도 있었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30대로 보이는 여성도 3명 섞여 있었죠.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 하나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끝만 보며 걸었어요. 수갑은 손목을 꽉 조이고 있었고 그 무게 때문인지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걸으면서 입술을 자꾸 하았습니다. 긴장한 듯 아니면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혐오일까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이제 자유로운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입국장 출구 쪽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면서 순간 공항 안이 나처럼 밝아졌어요. 저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갔습니까? 정말 속아서 간 겁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죠.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때 맨 앞줄에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고 남성은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걸어갔죠. 플래시는 계속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라오스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도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경찰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송환자 64명 중 48명이 구속 송치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나머지 1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상태였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브리핑장에는 기자들로 가득했고 저도 그 안에 있었죠. 경찰 관계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웬치 단지에서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현재 파악된 것만 약 120억 원 이상입니다. 120억. 그 숫자가 스크린에 뜨자 브리핑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본인들은 뭐라고 진술합니까? 경찰 관계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속아서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아서 갔다. 그 말 하나가 브리핑장 안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64명 모두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송환자 가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아들이 송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분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들으셨나요? IT 회사요. 고객 관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한국에서 빚이 좀 있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빨리 갚고 싶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IT 회사 고객 관리직이 월급 500만 원을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애가 감금당했대요. 폭행도 당하고 탈출하려다 잡혔대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틀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송환자 64명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복구된 데이터였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그리고 업무 일지라고 적힌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 목표 3건 1건당 500만 원 이상 박 통장 입금 확인. 수고했어. 보너스 50 추가. 이번 주 실적 1위는 김. 저녁 회식 쏜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가해자의 업무 일지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초반엔 감금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개월 차부터는 자발적 참여로 전환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받고 휴가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본 그 텅 빈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해자 구출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선택과 책임 그리고 변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캄보디아로 가게 됐을까요? 저는 경찰이 압수한 모집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리고 일부 구인구직 사이트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해외 고수익 근무월 40만 600만 원. 숙식 무료 제공 비자 지원 경력 무관 즉시 출국 가능 한눈에 봐도 의심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란은 문의로 가득했어요. 나이 제한 있나요? 범죄 경력 있어도 되나요? 출국 날짜 조율 가능한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합법 업체입니다. 현지 정부 허가 완료. 걱정 마세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대화들은 2023년 초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이어졌어요. 모집책은 최소 5명 이상으로 추정됐고 그들이 끌어모은 인원은 확인된 것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64명이 이번에 송환된 거였죠. 나머지는 아직 현지에 남아있거나 이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송환자 명단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나이 분포가 생각보다 넓었거든요. 가장 어린 사람은 23세 대학 휴학생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58세 자영업자였습니다. 30대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8명, 40대가 10명, 50대가 4명이었어요.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전직 공무원, 심지어 대기업 퇴사자도 있었죠. 공통점은 단 하나.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64명 중 61명이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어요. 신용불량자도 27명이나 됐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카드값이 2천만 원 넘어가는데 최저시급으론 평생 못 갚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또 다른 4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애 학원비, 대출 이자, 생활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벌이는 150이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때 그 공고를 봤죠. 저는 그 진술서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되기 전에 이미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송환자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출국 전날 밤 모텔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방 안엔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소주병과 담배가 널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V사인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출국 전날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들 기대에 차 있었죠. 돈 벌러 간다고, 인생 역전한다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월 500 받으면 1년이면 빚 다 갚는다. 거기서 2년만 일하고 오면 집도 장만할 수 있대. 형, 나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저는 사진을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그때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보다 기대가 컸어요. 아니, 기대하고 싶었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방 안가득 찬 담배 연기는 사실 절망을 가리는 안개였던 겁니다. 출국 당일 아침, 인천공항 3층 출국장. 그들은 캐리어를 끌고 모였습니다. 총 12명이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서로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곧 스마트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이름은 캄보디아 화이팅이었죠. 한 2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 저 캄보디아 처음이에요. 괜찮은 데예요? 30대 남성이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인데 뭐 어때? 해외면 다 비슷비슷하지.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동남아 개발 많이 된대. 푸놈펜도 빌딩 엄청 많다던데.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외는 돈 되지 않겠어? 국내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들은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명은 여권을 들어 보이며 셀카를 찍었고 다른 한 명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올렸어요. 댓글엔 부럽다, 돈 많이 벌어와라는 응원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 희망의 땅으로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송환자 중 한 명인 김민호 가명 34세는 출국 전날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경찰이 복원한 통화 녹취록에는 이런 대화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내일 출국해. 어디? 캄보디아. 일자리 구했어. 거기서 뭐 하는데? IT 회사야. 고객 관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야, 이번엔 제대로 된 거 맞지? 김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야. 1년만 다녀올게. 저는 그 녹취록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민호는 20대 후반부터 사업 실패, 백수 생활, 그리고 빚을 반복했어요. 가족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은 그를 짓눌렀죠. 아직도 취업 안 됐어?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니? 김민호는 진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한국에선 실패자였으니까요. 캄보디아라도 가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빚은 숫자였지만 그보다 무거운 건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낯선 땅으로 떠났던 겁니다. 출국 일주일 전 그들은 서울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한송 환자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는데 복도에서부터 냄새가 났어요. 싸구려 향수 냄새랑 담배, 그리고 사람들 땀 냄새가 섞인 거요. 면접장은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노트북 1대가 전부였죠. 면접관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전자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경력은요? 편의점이랑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컴퓨터 다룰 줄 알아요? 기본적인 건 돼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엔 사무실 내부 사진이 떠 있었어요. 깨끗한 책상,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여기서 일하게 될 겁니다. 푸놈펜 중심가에 있어요. 송 환자는 그 사진을 보며 안도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했죠. 하지만 그 사진은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회사에서 훔쳐온 이미지였습니다. 계약서는 총 3장이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계약서 사본을 보니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근무기간 최소 12개월 중도 퇴사 시 위약금 1천만 원. 발생 급여 월 400만 원 세전 숙식 제공 외부 통신 제한 보안상의 이유. 근무지 이탈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 저는 그 조항들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부 통신 제한, 근무지 이탈 시 계약 위반. 이건 명백히 감금을 암시하는 문구였거든요. 하지만 송 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대충 봤어요. 회사 기밀 보호하려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다른 해외 취업도 다 저렇게 쓴다길래. 한 40대 여성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 정도는 다 쓰는 거겠지 싶었어요. 면접관은 계약서를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하고 도장 찍으세요. 빨리 해야 이번 주 출국 가능합니다. 서두르는 말투, 재촉하는 눈빛.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았으니까요. 2023년 3월 15일 김민호는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날 함께 출국한 사람은 총 8명이었어요. 그들은 탑승구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죠. 비행기 안에서 김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1년만 버티면 돼. 옆자리에 앉은 20대 청년이 물었습니다. 형,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 너도 처음이지? 네. 근데 괜찮을까요? 김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 뭐. 그 말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아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이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웬치 컴퍼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요. 그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차 타세요. 숙소로 갈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검은색 밴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은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밖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김민호는 그제야 불안을 느꼈지만 이미 차는 출발한 뒤였습니다. 차는 약 40분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건물은 점점 낮아졌고 포장되지 않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김민호는 앞자리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회사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운전했죠.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옆자리 청년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철문이 보였어요. 높이 3m가 넘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CCTV가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내리세요. 그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는 무더웠고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훑어봤죠. 여권 내. 8명은 여권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여권을 하나씩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언제 돌려주시는데요? 김민호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일 끝나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철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가 울렸어요. 김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직장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요. 건물 안은 생각보다 켰습니다. 1층은 넓은 사무 공간이었고 책상 수십 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책상마다 컴퓨터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숙소였죠. 방 하나에 4명씩 배정됐어요. 김민호는 3층 끝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3명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한 명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고 다른 2명은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사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김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나는 2달째.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뭐 듣고 왔어? IT 회사 고객 관리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듣고 오지. 근데 여기는 IT가 아니야. 그럼요? 보이스피싱. 김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나가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여권도 없는데. 김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론 철조망만 보였고 밖에 성게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원 1층 집 앞. 김민호는 부스스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무실엔 이미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모두 섞여 있었죠. 앞쪽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팀장이라고 불렸어요. 신입들 앞으로 나와. 김민호를 포함한 8명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고객센터다. 너희 일은 전화 받고 돈 받아내는 거야. 하루 목표는 1인당 500만 원. 못 채우면 밥 없어.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팀장은 그 청년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찰싹.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이해했어? 청년은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 시작한다. 잘 들어. 그날부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링, 링, 링. 50개의 책상에서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사무실은 거대한 범죄 공장이었습니다. 교육은 3일간 진행됐습니다. 김민호는 매뉴얼을 받았어요. 총 80페이지 분량이었고 시나리오가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A 금융감독원 4층 고객의 계좌가 해킹당했다고 말하세요.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하세요. 목소리는 단호하게 불안을 조성하세요. 시나리오 B 경찰 사칭 고객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하세요.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요구하세요. 빠르게 압박하세요. 시나리오 C 로맨스 스캠 SNS에서 먼저 접근하세요. 외로운 중년 여성 타겟. 최소 3개월 관계 유지 후 송금 요청하세요. 김민호는 매뉴얼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심리를 파고드는 정교한 범죄였습니다. 옆 책상에 한 여성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고객님. 제가 금융감독원 박지영 조사관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불법 출금이 감지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공무원 같았죠. 전화 저편에선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웬치 단지는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층 왼쪽은 보이스피싱 팀, 오른쪽은 로맨스 스캠 팀이었어요. 김민호는 보이스피싱 팀에 배정됐습니다. 로맨스 스캠 팀은 주로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서 중년 남성이나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모델 사진을 도용했고 이름은 가짜였죠. 한 30대 여성은 동시에 15명의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기운나요. 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오빠 도와줄 수 있어요? 오빠 아니면 난 진짜 안 되는데. 그녀는 능숙하게 감정을 조작했습니다. 상대는 돈을 보냈고 그녀는 수수료를 받았어요. 한 달에 평균 3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성, 이혼한 여성,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사랑을 믿었고 돈을 보냈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1인당 2천만 원. 가장 큰 피해자는 1억 원을 송금했어요. 그 돈은 모두 웬치 단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통계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웬치 단지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확인된 피해자만 347명, 총 피해액은 약 12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명, 피해액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명단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70대 독거노인 300만 원 송금, 58세 주부 5천만 원 송금, 62세 퇴직자 8천만 원 송금. 이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금융감독원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절 사랑한다고 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선물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다 거짓이었다니. 송금액 127억 원 중 약 40억 원은 조직 운영비로, 60억 원은 상부 조직으로, 그리고 27억 원은 현장 직원들에게 분배됐습니다. 김민호 같은 말단 조직원은 한 달에 평균 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은 누군가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대적인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수사과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송환 인원 64명, 이 중 48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48명. 그 숫자가 스크린에 떴어요. 저는 수첩에 그 숫자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왜 불구속일까요? 수사과장이 설명했습니다. 16명은 증거 불충분 또는 감금 피해자로 분류돼 불구속 상태입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8명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범죄 그리고 일부는 폭행 및 감금 혐의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사과장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금액만 127억 원입니다. 조직 전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 수사관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말 다 속아서 간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반 이상은 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호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케이스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통화 녹음,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심지어 업무 일지까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어요. 피고인 진술서가 가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감금당했다, 협박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론 무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의성 때문입니다. 설령 처음엔 몰랐다 해도 범죄인 걸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면 그건 공범입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형 3년에서 5년은 기본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10년 이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판례가 될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억울한 사람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법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의도가 아니라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저는 송환자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정훈 가명 29세이었어요. 그는 유리창 너머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기자님, 저 정말 억울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감금당했어요. 탈출하려다 맞기도 했고요. 언제 범죄인 걸 알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착하고 이틀째요. 근데 여권도 없고 철문도 잠겨 있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3개월은 일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안 했어요. 근데 밥을 안 줬어요. 하루에 물 한 컵이랑 빵 하나.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엔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자발적이라기보단 살려고요. 안 하면 맞고 하면 밥 주고. 그래서 했어요. 이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검찰은 제가 범죄자래요. 피해자가 아니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감금과 자발 사이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요. 경찰이 복원한 이정훈의 휴대폰 기록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2024년 5월 18일 이정훈 팀장님,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다. 800만 원. 팀장 수고. 보너스 50 추가. 이정훈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일 이정훈 신입 애들 교육 제가 맡을게요. 팀장 그래. 잘 가르쳐. 이정훈 넵. 2024년 7월 15일 이정훈 이번 달 실적 1위 했습니다. 회식 언제 하나요? 팀장 이번 주 금요일. 이정훈 기대됩니다. 히읗히읗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감금당한 사람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조직원의 대화였습니다. 송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입금 450만 원 급여. 보너스 2024년 7월 31일 입금 520만 원. 그는 석 달간 총 1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중 일부는 한국 가족에게 송금했고 일부는 현지에서 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정훈은 7월부터 교육 담당으로 승진했어요. 신입을 가르치고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후자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송환자 64명의 진술서, 휴대폰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피해자 진술서까지. 모든 걸 읽고 나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경찰이 합의금 송금하라고 하는 게 합법일까요? 처음 만난 외국인이 사랑해, 돈 좀 빌려줘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고 선택지가 없었고 그래서 눈을 감았으니까요. 한 송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근데 다들 하니까 저도 했어요.
또 다른 송환자는 말했습니다. 불법인 줄 알았지만 한국 돌아가면 빚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속은 게 아니라 속고 싶었던 걸까? 캄보디아 사건을 취재하던 중 저는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22년 라오스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어요. 당시 송환된 인원은 38명이었고 그중 28명이 구속됐습니다. 저는 그때의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눈에 띈 사람은 민준호 가명 26세였어요. 그는 당시 대학을 휴학하고 라오스로 갔습니다. 모집 공고는 해외 콜센터 상담원이었죠. 민준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상담 업무라고 들었고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였습니다. 형, 이거 보이스피싱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해. 돈만 벌면 돼. 민준호는 범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개월간 일했고 총 2,800만 원을 벌었어요. 2023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민준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입니다. 징역 4년. 민준호는 그날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라오스 사건을 더 파고들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직원이 아니어도 처벌받는다는 거였어요. 한 20대 여성의 사례였습니다. 이수진 가명 24세는 라오스에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그대로 있었죠. 다만 그녀는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며칠만 쓰고 돌려줄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수진은 통장과 카드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이 찾아왔어요. 이수진 씨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통장으로 총 4,500만 원이 입금됐고 즉시 인출됐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었어요. 이수진은 법정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통장 대여는 명백한 범죄 방조입니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수진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범죄 현장에 가지도 않았지만 공범으로 기록됐어요. 통장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수십 건의 보이스피싱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고의가 인정됨. 법원은 몰랐다는 변명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한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정상적인 금융 업무라면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다른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출국 전 계약서에서 외부통신 제한,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의 조항을 확인했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근무 조건이며 불법 행위를 암시한다.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저는 판결문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와 상식으로 판단한다는 걸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면 그건 고의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한 줄 고의가 인정됨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민준호의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민준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 뒤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호의 어머니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속은 거야. 하지만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3개월간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행위다. 선고가 끝나고 민준호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며 손을 뻗었지만 법경비가 가로막았어요. 면회는 구치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민준호의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자리 찾아서 간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했어요. 제가 아파서 일을 못했거든요. 그 애가 돈 벌겠다고 나선 거예요. 라오스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엔 말렸죠. 근데 애가 괜찮다고 큰 회사라고 했어요. 저도 믿고 싶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4년을 기다려야 해요. 애가 나올 땐 30이 넘어 있겠죠. 인생이 끝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물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저나 저편의 노인만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쪽 페이지엔 피해자라고 적고 다른 쪽엔 가담자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송환자들의 이름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민호는 처음 일주일간 거부했지만 이후 6개월간 일했습니다. 이정우는 감금당했지만 나중엔 신입 교육까지 담당했어요. 민준호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담자일까요? 법은 명확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가담자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굶주림, 폭력, 절망, 그리고 선택.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형사법 교수 한 분과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감금 상태에서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은 기대 가능성을 봅니다.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었는지. 만약 그럴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면 그건 선택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는 선택의 순간에 그어진다는 걸요. 민준호의 항소심이 있던 날 저는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그는 이번엔 변호인을 대동했어요. 변호인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감금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여권을 압수당했고 폭행 위협도 받았습니다. 이는 강요된 범죄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3개월 차부터 외출이 허용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탈출하거나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발적 가담으로 봐야 합니다. 판사가 민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외출 기회가 있었을 때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조직에서 보복할까봐. 그럼에도 급여는 계속 받았습니까? 예. 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민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항소 기각. 원심을 유지한다. 민준호는 억울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법정문이 닫혔고 민준호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방청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법정 안은 텅 비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판사석 옆에 서 있던 법경비가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법정 안을 천천히 채웠고 마치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피곤함, 안타까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무력함. 법은 정의를 구현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복잡한 사정까지 다 담을 순 없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지만 모든 진실을 담진 못한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는데 민준호의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거든요. 어떤 질문도 그녀의 슬픔을 위로할 순 없었으니까요.
항소심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민준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구치소 편지였어요. 얇은 편지지에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가해자였는지.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는 걸요. 첫 전화를 걸 때부터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죄책감도 무뎌졌습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는 거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속았을지 몰라도 나중엔 제가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했고, 편함을 선택했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죄였다고.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판결문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민준호의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다시 캄보디아 송환자들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64명의 얼굴이 서류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 그들은 선택했을 겁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송금을 확인하는 순간, 보너스를 받는 순간. 그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고 도망칠 곳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 걸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용기와 선택을 인정할 용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그리고 그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요? 빚에 쪼들리고 가족의 시선에 짓눌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혹했다면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선택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이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공개한 웬치 단지 내부 사진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층 숙소 방 내부였어요. 2층 침대 4개가 비좁게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환기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송환자 중 한 명이 그 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랑 땀 냄새가 섞인 거였죠. 에어컨은 없었고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름엔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밤에도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땀범벅이 된 채 잠들었습니다. 샤워 시설은 공동이었고 하루에 2번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은 미지근했고 수압은 약했습니다. 한 여성 송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샤워할 때마다 울었어요. 여기가 지옥 같았거든요. 화장실도 공동이었습니다. 변기 6개를 60명이 돌아가며 썼어요. 냄새는 복도까지 퍼졌고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6개월, 1년, 어떤 이는 2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웬치 단지의 1층 사무실에는 칠판이 걸렸습니다. 거기엔 그날의 목표액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5월 18일 팀 목표 8천만원 1인 목표 500만원. 미달시 저녁 식사 없음 송환자들은 그 칠판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밥을 굶었어요. 3일 연속 미달하면 폭행당했습니다. 김민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목표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500만원을 어떻게 하루에 벌어요? 근데 팀장이 말했죠. 방법은 간단해. 전화 많이 걸면 돼. 그래서 하루에 200통씩 걸었어요. 전화는 자동 발신 시스템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의 무작위 번호로 걸렸고 받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었어요.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대본을 읽었습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 조사관 김철수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불법 출금이 감지됐습니다. 하루에 200통을 걸면 평균 510명이 속았습니다. 그중 한두 명은 돈을 보냈어요. 평균 3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렇게 목표를 채웠습니다. 칠판의 숫자는 매일 바뀌었지만 그들의 하루는 반복됐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주어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한 20대 남성이 사무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가 그의 뺨을 때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송환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맞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내일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한 여성은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반면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현금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자유시간 2시간이 주어졌어요. 단지 밖으로 나가 식당에 가거나 편의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말했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필요했어요. 한국에 송금해야 했으니까요. 폭력과 보상. 두 개의 채찍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웬치 단지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니 모든 게 수치화되어 있었어요. 조직원 한 명당 월 평균 수익 1억 2천만 원, 조직원 급여 월 400만 원, 순수익 월 8천만 원. ROI 투자 대비 수익률 2000% 인간이 상품이었고 범죄가 사업이었습니다. 조직 운영자는 한국에 있었어요. 40대 남성으로 그는 직접 캄보디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걸 원격 관리했죠. 그는 매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1일 수익 보고, 목표 달성률, 신규 피해자 수, 조직원 상태 보고서는 엑셀 파일로 정리됐어요. 그 안에는 조직원들의 이름과 실적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민호 5월 실적 1억 800만 원, 달성률 108%. 평가 우수 이정훈 5월 실적 1억 5천만 원, 달성률 125%. 평가 최우수 조직 운영자는 체포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한 거죠. 경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범죄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인간은 숫자였고 범죄는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송환자가 순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탈출을 시도했어요. 한 28세 남성 박성민 가명은 도착 3주차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4시 경비가 졸고 있을 때 철조망을 넘었어요. 손에 상처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와 1km를 뛰었어요. 하지만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조직원 2명이 쫓아왔고 10분 만에 붙잡혔죠. 박성민은 단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가운데 묵혔어요. 팀장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그날 박성민은 30분간 폭행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어요. 그 뒤론 탈출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탈출 시도자는 푸놈펜 시내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는 한국 대사관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길을 몰랐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거리에서 헤매다가 조직원에게 발견됐죠. 그 역시 끌려와 폭행당했습니다. 탈출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했어요.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후 조직원들은 변했습니다. 저항 대신 순응을, 도망 대신 적응을 택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협박과 거래가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3개월 차 조직원들에게 제안했어요. 너희 중에 실적 좋은 애들 조건 바꿔줄게. 월급 600으로 올려주고 주말 외출 허용. 대신 신입 교육 좀 도와줘. 김민호를 포함한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임이 됐어요. 급여가 올랐고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방도 1인실로 옮겨졌고 식사도 별도로 나왔죠. 김민호는 진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공범이었죠. 신입들한테 전화 거는 법을 가르쳤고 실적 못 채우면 혼냈어요. 저도 팀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조직은 영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폭력으로 통제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회유하고 일부는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원들은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공범에서 가해자로 변해갔습니다. 협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제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요. 경찰이 분석한 송금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조직원 64명의 계좌 내역이 모두 복원됐어요.
그중 48명은 한국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6개월간 총 2,400만 원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받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정확하게 송금됐죠. 이정우는 3개월간 1,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여자친구였어요. 빚 갚는데 써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은 매달 300만 원씩 본인 명의 대출 상환에 사용했어요. 은행 기록엔 캄보디아 해외 송금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데이터를 법정에서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을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가담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 돈이 범죄 수익인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돈 보냈어. 이번 달 실적 좋아서 보너스 받았어. 어떤 일 하는데? 말 못해. 그냥 고객 상담이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받았고 썼습니다. 저는 법조계 전문가 3명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형사법 교수, 검사, 그리고 변호사였어요. 주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검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었으면 공범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강요된 상황이라며? 협박과 폭력이 있었다며?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은 기대 가능성을 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죠. 만약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면 그건 고의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처음 일주일은 거부했지만 이후 6개월간 일한 경우는요?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개월은 자발적 가담으로 봅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법은 결과만 보는 거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법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사실만을 봅니다. 좌담회가 끝나고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정의롭지만 따뜻하지는 않다는 걸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송환자 대부분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심할 만한 신호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였어요. 출국 전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들, 도착 후 여권 압수, 철창 달린 숙소, 그리고 첫 교육에서 들은 금융감독원 사칭. 이 모든 신호를 무시하려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한법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무지와 선택된 무지. 전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송환자들의 무지는 대부분 선택된 무지였습니다. 알 수 있었지만 알고 싶지 않았고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알게 되면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신고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 선택이 두려워서 그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무지는 때때로 무기가 되고 때때로 감옥이 된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 무지조차 책임이 된다. 다음 날 저는 송환자 가족을 한 명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족 면담을 하며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송환자들이 잃은 건 자유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김민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가 돌아온 뒤로 눈을 못 마주쳐요. 저한테 보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게 됐거든요. 이정훈의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눈물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매일 악몽을 꿔요. 민준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가 출소해도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과자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잃은 건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관계, 미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잃었어요. 한 송환자는 심리상담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건 징역이 아니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형벌은 법정에서 선고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매일 반복된다는 것을요. 그들이 진짜 잃은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송환자 4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았습니다. 법정은 만석이었어요.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피고인 가족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한 줄로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48명이 모두 들어오는데 5분이 걸렸어요.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총 347명으로부터 12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127억. 그 숫자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을 사칭하며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그리고 최후 진술까지. 저는 거의 모든 공판을 참관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법정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피고인 김민호, 징역 5년. 김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이정훈, 징역 7년. 이정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 박성민, 징역 3년. 피고인 최유진, 징역 4년.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3년에서 7년 사이였어요. 하지만 조직 내 팀장급으로 분류된 4명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강대훈, 징역 12년. 피고인 서민재, 징역 15년. 15년. 그 숫자가 울렸을 때 방청석에서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민재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15년이요? 15년이요? 법경비가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판장은 표정 변화 없이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이 모두 끝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피고인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은 생계와 빚을 이유로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큽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법은 여러분을 벌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줍니다. 형을 마치고 나온 후 다시 사람으로 살 기회를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똑. 피고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법정을 나갔어요.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김민호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지만 김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법정 문이 닫혔고 방청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판결의 무게가 가시지 않았거든요. 선고 공판 직후 저는 구치소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김민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접견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올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철문이 열리고 김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눈이었죠. 기자님.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5년이래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후회되십니까? 후회요? 매 순간이 후회예요. 왜 그때 그 비행기를 탔을까? 왜 첫 전화를 걸었을까? 왜 멈추지 않았을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기자님, 후회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피해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제 시간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공허함 속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재판 중 가장 치열했던 순간은 감금 여부 심리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감금당했다고 주장했어요. 한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권을 압수당했고 철문으로 막힌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감금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차부터 외출이 허용됐습니다. 그 시점에 탈출하거나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정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외출 기회가 있었을 때 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조직에서 보복할까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입니까? 폭행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탈출한 사람이 죽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막연한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6개월간 일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느낀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그날 감금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한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굶고 있었고 빚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한 겁니다. 판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명했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전화를 건 피해자 중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은 암 치료비였습니다. 법정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포기했고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돈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당신도 가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중요하고 그분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법은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 같았지만 그 안엔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 중에는 여성도 3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정소희 가명 32세는 로맨스 스캠팀에 있었어요. 그녀는 6개월간 15명의 남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총 2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그녀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어요. 판결이 내려진 순간 정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흐느낌 소리가 법정 안에 퍼졌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정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도 울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돈을 빼앗았을 때 그들도 울었습니다. 정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나가며 계속 울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눈물은 진심일 수 있지만 진심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모든 선고가 끝난 후 저는 법원 밖에서 피해자 가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8천만 원을 잃었고 그 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결 들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5년, 7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돌아오는데.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이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80이 넘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사람들 나와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시 못 살아요. 이게 정의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범죄라고요. 저는 그날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48명의 피고인은 각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5년, 7년, 그리고 15년. 그들은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또 다른 재판을 겪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재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자가 겪는 가장 큰 형벌은 감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김민호는 접견에서 말했습니다. 밤마다 그 노인들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안전계좌로 보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 기억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이정우는 편지에 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어요. 민준호는 상담 기록에 남겼습니다. 형기를 맞춰도 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법정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평생 계속될 자기 자신과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는 판사도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우연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3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민호였어요. 그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공항까지 오는 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민호 씨?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아봤어요. 기자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비행기 보러 왔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 한 대가 막 이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비행기들 보면 그때 생각나요. 캄보디아 갈 때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버텨요. 항소심 결과 기다리면서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비행기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김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상한 말 같겠지만 저는 돌아오고 싶었어요. 언제부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차부터요. 첫 전화를 걸고 나서부터요. 노인분이 울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안 그랬습니까? 김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조직도 무섭고 한국도 무서웠어요. 돌아가면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 실망한 얼굴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도망치듯이요. 그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돌아오고 나니까 캄보디아가 더 지옥 같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현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악몽이었어요.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옥이요. 근데 이번엔 제가 만든 지옥이에요.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용서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재판 때 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 피해자 가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사과 따위 필요 없다고. 김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 말이 맞아요. 제 사과가 뭘 바꿔요? 돈도 안 돌아오고 상처도 안 아물잖아요. 그럼 왜 용서를 바라십니까? 저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서요. 제가 저를 용서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형기 마치고 나와도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남들의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용서가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온 거예요. 저 비행기들을 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그 말 속에는 후회가 있었고, 회한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용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 앉아 함께 비행기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 방송이 울리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환풍기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우.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김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저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절 모르는 곳으로요. 도망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이름도 제 과거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캄보디아로 갈 때도 지금도 그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 제가 말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면으로 마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그 무게를 받아들이는 거죠.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는 점점 멀어져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환풍기 소리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인터뷰, 재판 기록, 통계 자료, 그리고 제 생각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속았다는 말 뒤엔 언제나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어서 썼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였을까요? 가해자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그리고 사회는 후자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또 유혹에 빠져들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SNS 공고를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하는 전단지를 보면서요. 저는 이 취재를 통해 배웠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고 함정은 언제나 기회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번 내디딘 발걸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자막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송환자 64명 중 4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균 형량은 5.2년입니다. 피해자 347명 중 회복된 금액은 12억 원, 전체의 9.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5억 원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자막이 사라지고 다시 바람 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유혹은 기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